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 거시경제학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아침이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얼굴도 이상하죠. 얼굴 부어가고 뭐 굳이 동영상 강의를 하는데 교수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뭐 없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거시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의 모형화, 앱스트랙션,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거시경제 모형을 같이 살펴봤어요. 이것을 경제학 원론 때 배운 용어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경제순환 모형도 뭐 서큘러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개의 경제 주체와 세 개의 시장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가 되고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반면 재화 시장에서는 가게가 수요자가 되고 기업이 생산자가 되는 입장이 뒤바뀐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추가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누출과 주입이 발생해서 가게에서는 저축을 하고 이자 소득을 받는 반면 기업은 투자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자금을 조달받는 대가로 이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아주 간단한 경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서 이 강의를 쭉 들으신다면 가끔씩 길을 헤매고 힘들 때마다 이게 어떤 일종의 북극성 같은 지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관찰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GDP일 거예요. 왜냐하면 GDP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미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배우셨겠지만은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리고 거시경제학자들은 나라 단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얼마만큼 좋은지 나쁜지, 얼마만큼 건강하지 않은지 가장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가 GDP이기 때문에 보통 거시경제학을 얘기할 때 GDP를 빠뜨리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DP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 GDP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거시경제학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신다면 이 챕터는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GDP는 간단하게 정의를 리마인드 우리가 해보면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이죠. 특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 이렇게 경제학 원론에서 정의했어요. 모든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GDP는 분기별 그리고 연도별로 측정이 돼요. 월별이나 주별로 측정이 안 되는 이유는 GDP를 측정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계열이잖아요. 경상계열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보통 행정사무관이 되거나 행정고시를 봐서 아니면 한국은행에 들어가죠. 가장 똑똑한 경상계열 졸업자들이 들어가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DP를 측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GDP를 측정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GDP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한국은행에서 진짜 한국은행 통계팀에서 진짜 일을 하다 오신 우리 무역학과 정기영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진 못했지만은, 아직 여기까지 여쭤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GDP를 측정하는. 그리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해서 측정을 하든 우리가 최종 결과로서 도출하는 GDP 값, 액수가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아마 몇 조 원이 될 거예요. 이거는 동일할 것이다. 이것이 GDP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 것과 다른 방법을 통해 추정한 값이 좀 다를 때에는 통계적인 오차가 발생한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어떤 통계적인 마사지를 한번 거칩니다. 근데 이 삼면등가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거시경제학의 기본 코어가 바로 이 GDP의 세 가지 측정 방법 안에 거의 대부분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를 잘 하신다면은 아, 거시경제학이 대충 이런 식이구나.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뭔가 가끔 코를 만질 때도 있고 다리를 만질 때도 있고 꼬리를 만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만지든 코끼리라는 큰 원형을 잡아가는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GDP를 하나의 생산 함수로서 보는, 생산 함수의 결과물, 아웃풋, 종속 변수로서 보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간단하게 우리 수학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대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인풋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믹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도 아내가 집에서 가끔 믹서기에 과일 주스를 과일 채소 주스를 갈아주는데 제가 해먹기도 하고요. 과일, 뭐 채소, 뭐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럼 나오는 결과물은 그런 것들이 그냥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가 않고 하나의 완성된 주스 형태로 나오잖아요. 믹서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믹서기가 하나의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우리는 믹서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과일과 사과와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와 뭐 우유 이런 것들을 인풋을 넣으면 과일 주스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GDP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노동력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물로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이패드 같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가서 쓰실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바를 하고 계실 때 산출되는 어떤 서비스 뭐 고깃집 홀 서비스 이런 것도 하나의 산출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은 임금을 받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의 총합, 즉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우리가 자본과 노동을 갈아 넣어서 인풋을 갈아 넣어서 나온 아웃풋의 결과를 GD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종 산출물의 총합을 GDP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는다면은 이 GDP를 산출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을 총생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총생산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경제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리지만은 들어가는 인풋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의 노동력입니다. 인풋으로 보통 우리가 노동력을 갈아 넣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적 자본이라고 해요. 즉, 이 총생산 함수에 투입되는 인풋은 모두 다 자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과 관련이 있으면, 우리의 노동력과 관련이 있으면 인적 자본이라고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인간 휴먼빙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자본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모든 자본들,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적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측정을 하고 이 두 개가 나누어서 GDP 산출량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죠. 함수의 형태인 생산함수의 형태인 f of n, f of k의 형태는 우리는 몰라요.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을 내릴 겁니다. 어쨌든 함수의 형태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도출된다는 점, 이것이 이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GDP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바로 생산성이 있어요. productivity 혹은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뭐 인덱스, 레벨 이런 식으로 보통 개념을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어느 하나의 특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함수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요소, 즉 모든 생산 요소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Total Factor Productivity 약자를 써서 보통 TFP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생산성은 하나의 퀄리티 개념이잖아요. 퀀티티 개념이 아니라.
특정할 수가 없는데 총 이 GDP에 영향을 준다라고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GDP를 실제로 산출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산출을 할까요? 얘는 GDP 얘는 통계적으로 잡힙니다. 그쵸? 그리고 얘도 통계적으로 잡히고 얘도 통계적으로 잡히고요. F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즉 A, TFP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통계적인 수치나 아니면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로 치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거는 일종의 나머지 개념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 나머지라 그래서 리지듀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총 요소 생산성을 구하면 돼 라고 이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솔로우의 리지듀얼이다, 솔로우스 리지듀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솔로우라는 경제학자는 이 다음 단원인 경제 성장 모형에서 제일 처음 배우게 될 성장 모형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큰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고, 우리가 앞으로 솔로우의 이름을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생산 접근법에 의한 GDP 추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 혹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수 있겠죠. 거시경제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GDP에 대해서 노동이 좀 더 기여하는 바가 클까? 아니면 자본이 좀 더 기여하는 바가 클까? 우리나라는 둘 중에 어디가 더 기여하는 바가 클까? 우리 무역학과잖아요. 무역학과에서는 뭘 배웠죠? 요소 부존도라는 걸 배웠어요. 핵쇼올림 모형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그쵸? 미시경제학의 영역입니다만은 우리가 거시경제학으로 이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즉 핵쇼올림 모형의 핵심이 뭐죠?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자본이 좀 더 많이 부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본 집약적인 제품에 특화할 것이고, 그 제품을 수출할 경우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 뭐 대충 이런 게 핵쇼올림 모형 아닙니까? 저는 국제무역에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거시경제학적으로 치환하면은 자본이 노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계 생산성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계 생산성은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이미 배우셨겠지만은 기본적인 산출 함수, 아웃풋 펑션을 생산 요소로 미분해주면 돼요. 이것을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반복해서 할 거니까 대충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GDP를 생산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출 함수를 n으로 미분할 경우 우리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잘 써지네요, 글씨가. 이게 아이패드로 지금 쓰고 있는데 맥북으로 녹화를 하면서 사이드카로 연결을 해서 아이패드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애플 펜슬 원래 필기감이 안 나와요. 그냥 마우스로 글씨 쓰는 그런 느낌.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줌으로 추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때는 이 PDF 위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원노트에다가 필기할 거예요. 어저께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보다는 필기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GDP 산출함수, 생산함수를 자본으로 나누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뭘 배웠나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뭐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실질임금이랑 연결이 되죠. 즉, 여러분들이 한계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임금도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뭐 실질임금이 뭐지?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대충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본이 한계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본 이득 혹은 자본 소득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을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안 다니시죠? 직장 다니시면 안 돼요. 직장 안 다니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을 아직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내 월급은 왜 안 올라가지? 세상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왜 내 임금만 제자리인 거야. 알바하시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음식이라든가 옷 같은 거는 계속 가격이 뛰는데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은 항상 제자리.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한계 생산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세상은, 시장은, 노동시장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반드시 오퍼를 줄 거예요. 어쨌든 어, 한계 생산성 개념을 통해서 두 생산 요소가 GDP에 얼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앞서 우리가 봤듯이 TFP도 커지면 커질수록 GDP도 값도 같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병렬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A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GDP라는 놈도 올라갈 테니까요. 테크놀로지가 중요하구나. 총 요소 생산성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은 R&D 투자예요. 혹은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하는 신기술을 가져서 비교 우위를 더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총 요소 생산성이나 한계 생산성 외에도 어떤 특정 생산 요소에 달라붙어서 그 생산 요소의 음, 생산성을 혹은 공헌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계에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오로지 인적 자본에만 해당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됐지만은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적 자본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증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물적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인적 자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는 인적 자본 증대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높은 교육열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압박도 많이 받으시고, 왜 너는 옆집 애보다 공부를 못하니? 왜 너는 뭐 같은 반 아무개보다 공부를 못하니?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개별적인 스트레스들이 다 모여갖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평균적인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독해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책도 훨씬 잘 읽고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똑똑하고 눈치도 빠르고 일도 금방금방 습득하고 굉장히 노동력에 있어서만큼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죠. 교육이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적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특히나 특목고 나왔거든요. 자랑은 아닌데 이거 뭐 흘리기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특목고에서는 애들이 자살도 많이 해요 되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떨어져요 애들이 이상하게 집에서 안 떨어지고. 물론 자살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막 정신치료 받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사회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상을 이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사 잡지인 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원샷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딴 얘기로 세는데 뭐 세는 김에 계속 셉시다. 원샷 소사이어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 이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표현을 했어요. 한 방밖에 없다. 이 한 방에서 실패하면은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다. 정확하게 꼬집었죠. 물론 제가 30년 넘게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느낀 바는
원샷은 아니에요. 원샷 소사이어티는 아니고 한 투샷, 쓰리샷까지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 정도 인생에서 성인이 된 이후의 얘기입니다. 실패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많이 유연해진 거죠. 레질리언스가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11시에 회의가 있어갖고 지금 이제 녹화하는 중이거든요. 이거 하고 오늘 아침에 녹화해서 하나 올려드리고 또 오후에 나머지 분 하나 올려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냥 여기서 쉴까요, 잠깐?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